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액세서리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애들은 시집가고 벌써 중년의 나이가 다 되었지요. 58년생 개띠로 태어나서 참 세월이 빨랐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슬픈 일도 다 훌훌 지나가고 이제는 거울 속에 주름진 제 얼굴이 세월을 대신할 뿐이었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하지만 부모님만큼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가난하다고 기죽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 네가 기죽으면 귀신같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너한테 접근한단다. 그러니 돈이 없어도 항상 돈 많은 척, 당당한 척하고 살다 보면 진짜로 돈이 들어온단다. 저는 아빠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는 생각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일 때 아빠의 사업이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가게를 열기 전까지 노가다 일을 하면서 항상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사시다가 그동안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 가게를 작게 오픈하게 되었고, 그게 대박이 나면서 확장하고 손님들이 바글바글해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가난했던 저희 집은 어마어마한 현금 부자가 되었지요. 아빠 가게가 마감하고 그날 매출로 나온 현금 다발을 세느라 엄마 손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였고, 현금 세는 기계까지 저희 집에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아빠가 맨날 집에서 소스 개발한다고 배랑 당근이랑 매실이랑 새우젓, 청양고춧가루 등등 정말 별의별 식재료를 다 가져와서 믹서기에 돌리고 난리칠 때, 아 진짜 나 공부해야 하는데 대체 집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가루 때문에 자꾸 기침난다고. 순이야, 좀 기다려봐라. 아빠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소스 만들어서 가게 성공시킬 거니까. 거의 24시간 중에 14시간은 소스 개발에 투자를 하는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결국 성공했고, 저는 그런 아빠 덕분에 대학생 때부터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돈을 정말로 쓸어 모았고, 저도 유복하게 그동안 가난했던 삶을 보상받는 것처럼 명품 가방도 메고 좋은 곳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의대에 다니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혼자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온 인재였고요. 저도 남편이 의사니까 더 호감이 가고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 재력을 내세우면서 저의 매력을 어필한 것도 있었지요. 저와 남편은 결혼에 성공했고, 특히나 우리 아빠가 남편을 좋아했어요. 남서방은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의대에 합격한 거고 참 대단하다네. 나도 가난하게 살아와서 그 힘든 환경에서 성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는 사람이기에 자네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의대에 들어온 것을 매우 높게 사는 중이라네. 앞으로 필요한 게 있거나 내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게나, 남서방. 아버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아버님께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순이한테 좋은 거 많이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요. 그런데 에휴, 참 결혼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페이닥터였던 남편놈은 개원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내 동기들 다 개원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너끈하게 본다니까? 개원만 하면 대박이라고. 개원이 쉬운 건 아니니까 나는 당신이 페이닥터 조금 더 한 다음에 개원했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다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놈은 동기 3명이랑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내과를 개원한다고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고 땡겨서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판이 크면 클수록 손해볼 위험도 크잖아요. 제 남편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지요. 왜냐하면 남편이랑 같이 개업하기로 한 동기 2명이 개업 전에 돈을 안 주고 튀었던 겁니다. 야, 미안하다. 너무 무서워서, 너무 크게 일을 벌이는 것 같아서 나는 여기서 빠질게.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내 명의로 대출 다 하고 병원 계약까지 했는데. 야,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남편의 친구들은 도망갔고 남편 혼자 그 큰 병원을 개원했지만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종합검진을 할 거면 큰 병원에 가서 하지 굳이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결국 저희 남편은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빚만 10억이었고 생활비도 못 받는 처지가 되자 우리 아빠가 남편을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남서방, 얼마나 힘들겠어. 빚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에휴, 어쩌면 좋나 남서방. 그러게요, 아버님. 장인어른, 저 요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딸내미 얼굴 볼 자신도 없고 마누라한테는 죄 지은 것 같아서 집 들어갈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마누라 말 들을 걸. 괜히 무리해서 개원하는 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빠 앞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술김에 감정이 올라와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동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었죠. 착한 아빠는 돈 걱정은 너무 크게 하지 말게나. 내가 딸한테는 생활비 따로 줄 거고 자네 은행이자 내는 것도 내가 도와주겠네. 자네는 원금 열심히 갚으려고 해봐. 그러면 다달이 나가는 이자에 대한 부담도 좀 없어지지 않겠나?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두고두고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성공한 아빠가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밀어 순간 저희 부부는 숨통이 트였어요. 저는 아빠 진짜 고마워. 그리고 너무 미안해. 내가 잘해드려야 하는데 효도해야 하는데 되려 이 나이에 민폐만 끼치네. 우리 딸, 아빠는 항상 딸 편이야. 딸이 100살이 되어도 내 눈에는 우리 딸이 갓난아이처럼 보여. 그러니 아빠 눈치 보지 말고 힘들 때면 언제든지 손 내밀고. 아빠는 참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딸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 친정아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딸내미가 결혼하고 미국으로 시집가면서 저희 부부는 둘이 살게 되었고 그 무렵에 거의 10억에 달하는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빚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이후로는 마음 가볍게 페이닥터 일하면서 살았고 저는 아빠 가게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한참 아빠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창고에 가서 김치를 가져오겠다고 말한 지 30분이 넘었는데도 주방에 안 들어오니까 저는 아니, 아빠 뒤에서 뭐 하시는 거야 진짜. 답답하네. 어? 아빠? 아빠 왜 그래? 아빠! 창고에 가보니 아빠가 쓰러져 있었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로 뛰쳐가서 혹시 여기에 의사 있어요? 의사 있습니까? 손님들은 아니 무슨 일이에요? 네?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네, 빨리 불러주세요. 우리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밥을 드시러 온 손님분 중에서 응급구조사가 있으셨고 긴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에 이송되었어요. 정밀검사를 받은 아빠는 대장 쪽에 암이 있다는 판정을 받으셨고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쇼크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더불어 간질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한 거였고요.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동안 이렇게 아팠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정말 마음 아프네. 난 몰랐지. 아빠가 이렇게 아픈지. 그냥 진통제 먹으면 나을 줄 알고 식당 비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참고 살았는데 이렇게 큰 병일지 몰랐어, 아빠도. 의사 선생님은 숙연한 표정으로 저를 부른 뒤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3기 초반 정도만 되어도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암세포가 몸에 대부분 전이된 상황이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암을 뗀 후에 항암 치료를 해도 예후가 너무 안 좋아서 길어야 1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빠가 시한부라고요? 저는 말기암이라고 해도 요즘 의학이 발달되었으니까 당연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한부라고 판정을 받으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뭐라고? 장인어른이 말기암이라고? 세상에. 저와 같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아빠가 사위한테 진짜 잘해줬거든요. 위에서 말해드린 것처럼 남편의 빚도 함께 갚아주시고 이자 같은 것도 대신 내주시고 딸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위에게도 온정을 베푸신 분이었지요. 그런데 한순간에 아빠가 쓰러지시니까 아빠의 가게를 지킬 사람이 없어졌고 제가 대신해서 아빠 가게를 지켜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빠 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내과 의사니까 아빠 마지막 간병을 좀 해주면 안 돼? 아빠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해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전문가니까. 남편은 잠시 고민한 듯한 표정을 짓다가 그래, 당연히 내가 할 일이지. 아버님 도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으니까. 남편은 거동도 못하시고 부축하는 사람이 없으면 용변도 못 보시는 상황인 아빠의 모든 부분을 간병해 주었어요. 정말로 소위 똥도 닦아주고 뭐 밥도 먹여주고 별의 별거를 다 해줬죠. 저는 미안해. 여보한테 너무 무겁고 힘든 일을 시킨 것 같네. 나도 최대한 일 끝나고 병원 바로 가서 간병하도록 할게. 아니야. 나 레지던트 할 때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많이 했어. 이게 내 일인데 뭘. 하나도 안 힘들어. 남편의 그 한마디에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그런 남편이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빠 간병하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길래 청소를 하다가 남편이 예전에 쓴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어? 이거 뭐야? 이 핸드폰 아직도 있네? 핸드폰 켜지면 팔아야겠다. 핸드폰을 충전해서 전원을 켠 순간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였죠.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남아있었고 거기서 남편이 여자 나오는 업소를 수도 없이 많이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페이닥터 할 때 저 몰래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랑 바람 피우고 오피스 와이프도 따로 두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빠, 울 남편이 내가 오빠랑 너무 연락 많이 한다고 의심하네. 앞으로 연락은 좀 줄이고 무인 모텔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자. 내가 주소 보내주면 거기로 와. 알겠지? 이런 문자들을 보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남편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한 줄 알았는데 뒤에서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에 충격을 너무너무 크게 받았어요. 혼란스러워서 친구에게 말하니까 남자들은 좀 그렇잖아. 아무리 마누라가 이쁘고 잘 나가도 처음 본 여자가 제일 이쁘다는 말이 있잖아. 그런 말이 왜 나오겠어? 그만큼 한눈 잘 파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지. 에휴, 그리고 네 남편이 지금 장인어른 간병한다며. 그게 쉽니? 예전에야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불륜질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정신 차렸으니까 장인어른 간병하고 그 개고생을 떠맡은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남편 불륜 사실 폭로한다고 해서 너한테 좋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슴에 묻고 가. 그게 너한테 제일 최선인 것 같아. 친구의 조언에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의 불륜은 가슴속에 묻고 평생 동안 꺼내지 말아야겠다. 라고요. 솔직히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이후 남편에 대한 호감이나 마음이 뚝 떨어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빠를 간병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안고 갈 숙제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아빠의 상태가 더더욱 악화되었고 저는 아빠 식당을 접고 남편과 함께 아빠를 간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빠를 간호하면서 남편이 여전히 저 몰래 불륜질을 한다는 것을 전 알게 됐습니다. 새벽에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자는 게 너무 몸이 불편해서 병원 로비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 자기야. 내가 요즘에 장인 간병하느라 몸 아파 죽겠어. 진짜. 빨리 이놈의 장인어른은 죽기나 할 것이지. 참 늙은이들이 명줄은 길어요. 시한부 판정 받고도 아득바득 숨 쉬는 거 보면. 에휴,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재산 물려받으면 내가 우리 애기한테 가방 하나 사줄게. 샤넬이나 구찌. 그래, 알겠어. 호캉스도 같이 가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럼 지금까지 우리 아빠 간병해준 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아빠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그런 거였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속 터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희 남편이 친정아빠에게 잘해준 이유도 다 뒤에서 꿍꿍이가 있었던 거고, 그걸 알게 된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는 우리 맞사위 덕분에 편하게 병원 생활 한다고 하면서 좋아라 하셨고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된 아빠는 호흡기를 차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고 결국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저는 정말 지옥길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지요. 아빠는 아프시지, 남편은 바람 피웠지, 죽겠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우리 맞사위가 내 재산을 가져야지. 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옆에 꼭 붙어 있으니 말년에 아들을 얻은 것 같았단다. 맞사위 덕분에, 의사사위를 둔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참 고마웠다. 내 명의로 된 상가랑 가게는 맞사위가 관리하는 걸로 하거라. 저는 당황해서 아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유언을 몇 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왜 그래? 안 돼! 삐삐삐. 심장 박동수가 멈추는 소리와 함께 아빠는 순간 호흡이 멈췄어요. 의사가 와서 심장 제세동기로 다시 아빠의 심장을 살렸지만 중환자실에 실려간 아빠는 3일간 코마 상태로 계시다가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아빠가 죽었지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남편을 향해서 전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나 몰래 불륜질하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나 다 알아. 내가 새벽에 병원 로비에서 쪽잠 자고 있을 때 나 몰래 상간녀랑 통화하고 우리 아빠 죽으면 그 재산 당신 거라고 상간녀한테 우리 아빠 재산으로 명품백 사주겠다고 했다며? 진짜 미친 거야? 뭐?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남의 뒤는 왜 밟아? 어? 저에게 되려 화를 냈습니다. 지금 누가 잘못한 건지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전 더 어이가 없었죠. 바람핀 건 당신인데 내가 왜 당신한테 욕을 먹어야 해? 정도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화를 뺑 내니까 남편은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 당신 몰래 바람 피운 거 맞아. 그런데 나도 장인어른 보살폈으니까 받을 건 받아야지. 어차피 우리 부부 이미 신뢰는 깨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하는 걸로 하고 나는 장인어른이 말한 것처럼 상가랑 가게 가지고 갈게. 됐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뭘 그렇게 잘했다고 우리 아빠 건물이랑 가게를 가져가? 그게 우리 아빠의 전부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만 당신의 그 두 얼굴, 소름 끼치는 두 얼굴에 속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 거지. 남편은 저의 말에 코웃음을 치면서 빈소를 나가더라고요. 손님들이 올 때만 빈소를 지키고 손님 없으면 바로 빈소를 나가서 딴청을 피우는데 열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겁니다. 최소한 아빠한테 예의는 지켜야지. 나랑 곧 이혼할 거라고. 우리 아빠 돈 가지고 갈 생각에 슬픈 것보다 기쁘고 싱글벙글 웃음이 나지? 에휴, 내 인생. 내 인생. 어떻게 이런 놈이랑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냐? 그러게, 결혼 잘하지 그랬어. 남 이야기 하듯이 말하는 남편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죽어! 펑펑 울면서 제가 악을 질렀고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와서 사태 파악을 했어요. 저를 말렸고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본 뒤 재수없는 사람 본 것처럼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불륜을 들킨 이후에는 아주 막장으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도 돌아가시고 재산도 받을 생각에 싱글벙글한 거죠. 제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겨우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의 유품이랑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 남기셨다며?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아빠가 재산을 남편한테 물려주겠대. 제일 큰 게 상가랑 가게인데 나 없을 때 남편 놈이 아빠 간병하면서 대체 어떤 가머니설로 아빠를 살살 꼬셔낸 건지. 아빠 죽었으니까 그 돈 받을 생각에 신났어 남편 놈. 나랑 이혼하고 상간녀랑 하와이 가서 살림 차릴 거래. 그게 상치른 아내한테 할 소리야? 나 살다 이런 놈 진짜로 처음 봐. 내가 예전에 사법고시 준비한 거 알지? 그러다가 노선 바꿔서 지금 7급 공무원 하고 있잖아. 그래서 형사랑 민법 소송 조금 알긴 하는데
유언 남길 때 녹취한 거 없으면 법적인 효력 없을 수도 있거든? 그때 아버님 마지막으로 말 남기실 때 너랑 네 남편만 있었던 거지? 나랑 내 남편만 있었어. 그래. 너만 입 싹 닫으면 되는 거야. 변호사 찾아가서 이거 관련해서 자세히 물어봐. 분명히 답이 나올 거야. 헐, 알겠어.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다. 나 진짜 힘들었는데 네 덕분에 돌파구가 보인다.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아빠 가게 운영할 때 법적 관련해서 자문을 해주신 변호사분이 계셨고, 겨우겨우 명함을 찾아서 연락을 한 뒤 찾아뵈었지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저희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효력이 있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빠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모르고 임종 직전에 유산을 남편한테 물려준다고 발언을 한 상태고, 남편은 그거 듣고 그것만 믿고 이렇게 온 동네방네 난리치면서 살고 있어요. 일단 녹음이나 녹취록이 없어서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는 거의 힘들 것 같고요. 어떠한 공증이 된 형태로 유언장이 있어야지 재산을 분할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남편분께서 재산 분할을 받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인 거죠? 저 변호사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을 짓누르는 무언가가 싹 하고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 사망 신고를 하고 나머지 서류를 정리한 뒤 세무사를 찾아가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외동딸인 저에게 아빠의 가게와 상가, 그리고 현금 등등이 상속되었어요. 사실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 바로 이혼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이미 남편의 예전 핸드폰에 불륜의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제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사는 집에 날아온 고소장, 심장이 쿵 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야?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우리 아빠 재산 관련한 소송을 한 거였습니다. 본인이 우리 아빠에게 받은 유언장이 있다고 하면서 증거로 쓴다는 거였어요. 저는 두려운 마음에 당장 변호사한테 달려갔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아버님이 진짜로 이 유언장을 쓴지 안 쓴지에 대한 감정은 법원에서 확인하는 건데 확인 불가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뭐 어떤 변호사를 믿고 사위가 장인어른 재산에 관해서 소송을 거는지 모르겠는데, 장인어른이 일군 재산에 대한 기여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마지막에 아버님이 아프셨을 당시에 6개월 정도 의사 사위로서 간병을 한 거에 대한 기여도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그리고 그 증거라고 내민 거 거의 소용없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농후합니다. 결국 저희 변호사님이 예상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너무 다행이었어요. 남편의 소송 자체는 경찰에서 아예 송치 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거의 뭐 증거가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저는 남편에게 너는 의사면 뭐하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멍청한데 진짜로 아빠의 그 한마디로 네가 우리 아빠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제발 꿈에서 벗어나. 그리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돈 벌어서 살아. 어디서 기생충 짓거리를 하고 있어?
네 병원 망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피땀 흘려서 이자 대신 갚아주고 우리 생활비까지 보태줬는데 넌 진짜 은혜를 똥으로 갚는구나? 너 뭐라고 했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전 남편을 뒤로 두고 저는 집을 나왔고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혼하니까 진짜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면서 야, 진짜 사람 사이 멀어지는 거 한순간이다. 난 내가 이렇게 이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도 그 전까지는 사이가 좋았거든. 그러다가 불륜질한 거 알게 되니까 남편한테 정남이 뚝 떨어지고 거기에 우리 아빠 돈 노리고 간병한 사실까지 알게 되니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아휴, 참 인생이 뭐 이러냐? 다 그렇지. 그놈 자식은 은혜도 모르고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그런 애들은 꼭 나중에 천벌 받더라고. 진짜 너 걱정하지 마.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야,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친구의 위로를 받은 저는 이혼으로 인한 힘든 감정들을 조금씩 털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남편의 가까운 지인이자 제가 아는 동생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누나, 그거 들었어? 뭘 들어? 아니, 누나 전 남편. 그러니까 그 의사 형 장난질하다가 이번에 깜빵 갔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질을 하다가 깜빵을 갔다니 무슨 말이지? 그 형이 돈 벌겠다고 강남 성형외과에서 부잣집 사모님들 상대로 우유 주사 같은 걸 놔줬나 봐. 우유 주사가 뭔데? 있어. 그 맞으면 잠 잘 오고 1시간만 자도 몇 시간씩 푹 잔 것 같은 효과 주는 주사. 그게 사실 마약류로 관리되어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 형 돈에 눈 멀어가지고 거액 받으면서 그 약 몰래 빼돌려서 투약했나 봐. 저번에 8시 뉴스에 나왔잖아.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헐, 진짜야? 알고 보니까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한 이후로 각성을 한 것인지 어떻게든 돈 벌겠다고 강남 성형외과로 들어간 거였어요. 자기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니까 비전문의로서 환자들 얼굴에 손대는 것은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으니 자기 의사 면허를 활용해서 금지된 약물에 손을 댔고 그걸로 거의 수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유독 심하게 그 약물을 많이 쓰니까 보건당국에서 조사가 온 거고 그때 거기 조무사들이 차트 조작한 거를 양심 선언해서 싹 다 들킨 거였습니다. 약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들통이 났고 그걸 주도한 전 남편의 혐의가 특정되면서 구속영장이 내려와서 구속된 거였어요.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크게 대서특필되고 의사 면허 남용에 대한 논의가 엄청 활발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남편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의사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면허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를 안 받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록 전 남편이긴 하지만 한때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옥에 간다는 것은 참 저에게는 쇼크였어요. 그 형 돈돈거리고 은근히 속물인 거 티났는데 결국엔 이렇게 깜빵에 가는구나. 참 대단하다 대단해. 나는 누나랑 그 형이랑 이혼했다고 해서 누나가 이미 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모르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전화해봤는데 세상에 진짜 누나 이혼하길 정말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와, 그러게 말이야. 사람이 변하네, 진짜. 참 무섭다, 나도. 이젠 누굴 믿고 만나냐? 그러게. 아는 동생과 저는 전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이나 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비록 전화통화긴 했지만 그놈의 영악하고 소름 끼치는 두 얼굴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1시간, 2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저희 딸내미도 아빠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된 이후로 아빠랑 연을 끊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혼한 전남편이랑 다시는 만나기 싫어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의 개인정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꾸었네요. 징역 1년 8개월 받았던데 감옥에서 아주 피눈물 흘리면서 참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의사라고 대접받으면서 살다가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어요. 제발 거기 가서 정신을 좀 차리고 반성도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에휴, 참. 그리고 의사 면허 가지고 있다고 뭐 봐주고 형사처벌 안 하고 그런 법의 체계가 제발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인성교육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심적으로 정말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제 감정 상태에 대해 잘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아주 편안하고 감사한 상태로 하루하루 잘 살고 있네요. 그 덕에 이렇게 글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는 아프기 전에 일찍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빠가 입원할 때 옆에 부잣집 할아버지도 입원하셨는데 그 할아버지 자식들은 재산 서로 갖겠다고 하면서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친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빠한테 소송 걸고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씁쓸하기도 했고요. 뭐 잠깐 이야기가 다른 길로 샜는데 하여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